미국 미네소타주 자연 속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한 마을.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과 45년째 사랑에 빠진 한 언어 천재가 있습니다. 22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 그는 왜 평생을 한국어에 바쳤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어 교수 로스킹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국어 교수로 알고 계시지만 제 인생이 한국어와 얽히게 된 건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그때 저는 예일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중국어를 배우며 동양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캠퍼스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중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는데 문득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펜 소리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동양인 학생이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학생의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들이 너무나 특별해 보였어요. 둥글고 네모나고 때로는 직선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 글자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양의 많은 문자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글자들에 끌렸어요. 그 학생은 제게 간단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었고 제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글자 속에 제 이름이 담기는 순간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어 관련 책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있는 책은 고작 몇 권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나요? 언어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죠. 아니요, 한국어 강좌는 없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독학으로라도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사전 한 권과 얇은 교재를 구해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쓰고 또 쓰며 익혔죠.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필 한국어야? 중국어나 일본어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한국어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었어요. 이 아름다운 언어와 문화에는 분명 배울 가치가 있다고요. 예일대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는 모습은 꽤 이상해 보였을 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체계에 빠져들수록 더 깊이 알고 싶어졌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니 책으로만 배우는 것의 한계를 느꼈어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여름,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낯선 언어가 가득한 간판들과 빠르게 오가는 한국인들의 대화 소리에 압도되었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한국어가 갑자기 현실이 된 거죠.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재와 사전으로 독학했던 한국어는 실제 대화에서 거의 써먹을 수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속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고 발음은 제가 혼자 연습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으며 되물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 간단한 질문에도 당황하기 일쑤였어요. 독학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저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로 선교사들이나 외교관들을 위한 소규모 강좌만 있었죠. 그중 MBC 정동 사옥 근처에 있는 명도어 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된 순간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 말고도 몇 명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선교 활동을 위해, 사업을 위해, 또는 한국인 배우자 때문에. 그런데 순수하게 학문적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킹 선생님은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한국인 교수님이 물었어요. 한글이 너무 아름답고 체계적이어서 매료되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실용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요. 실용적이지도 않고요. 중국어나 일본어가 훨씬 유용하지 않나요? 그 학생의 말에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어가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 언어에는 다른 언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논리가 있습니다. 6주 과정의 수업을 들으며 기초를 다졌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어요. 수업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거리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너무 달랐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정형화된 표현들은 실제 대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며 배워야겠어. 그날부터 저는 교재를 잠시 내려놓고 실전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어요. 시장과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문법과 발음으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워했습니다. 와,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네. 그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낮에는 거리에서 실전 연습을 했어요. 때로는 좌절도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처음 한글을 본 순간의 감동을 떠올렸죠. 그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가 제게 준 영감을 기억했습니다. 명도어 학원에서의 6주 과정이 끝났지만 저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책으로 배운 한국어와 실제 사용되는 한국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싶었어요.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거리의 간판을 읽거나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나마 식당에서 주문도 해보고 시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워갔습니다. 학원 게시판에서 영어 회화 파트너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국인 대학생과 만나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문법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표현들을 접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한국어 학습의 벽은 높았습니다. 단편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어떻게든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새로운 학습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우연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8군 부대 출입증을 받게 된 거예요. 당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기에 이 출입증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부대 안에는 미국 문화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부대 주변에 형성된 독특한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갔어요. 부대 근처를 산책하던 중 작은 이발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여러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그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밖까지 들렸죠. 저는 문득 이곳이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하자 이발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셨죠. 그리고 이내 폭소가 터졌어요. 제 서툰 한국어가 웃음을 자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발소 아주머니들과의 만남은 제 한국어 공부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도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셨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인내심과 친절함이 너무나 감사했죠. 점차 대화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저는 교재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표현들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발소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손님들이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었죠. 정치, 경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모든 주제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날은 노트를 들고 가서 모르는 단어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주머니들의 감정 표현이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놀라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한국어 단어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에, 아이고. 와 같은 감탄사들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언어였죠.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머리를 자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앉아서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주머니들은 점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싸오시기도 하고 한국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셨죠. 이발소에서의 경험은 곧 다른 곳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실수도 많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어가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물러 언어를 깊이 배울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하버드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언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원 과정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중국어나 일본어가 더 전망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이미 수없이 들어왔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언어와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버드는 저의 열정을 인정해 주었고 한국언어학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인지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의 시선이 늘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대학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언어학적 이론과 한국어의 특성을 학문적으로 접목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발소 아주머니들에게 배운 살아있는 한국어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실제 언어 사용의 예시를 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열린 한국인 유학생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당시 저는 샤워를 막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타월만 걸친 채 문을 열었죠. 문 앞에 서 있던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 도망갔고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그녀를 쫓아갔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죠. 그녀가 제 한국어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저는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조합이었죠.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는 제 한국어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미묘한 표현들, 문화적 뉘앙스가 담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영어를 도와주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학문적인 토론부터 일상적인 대화까지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 갔죠. 하버드에서의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의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국 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수의 관심이었지만 한국어 연구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직감대로였어요. 다행히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저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었죠. 우리의 결혼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만남, 영어와 한국어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이 결혼은 제 학문적 열정에도 더 큰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한국어는 제 연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언어이자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한국어 연구자로서 어디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여러 대학의 제안 중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UBC의 제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어학 교수로 임용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캐나다로 이주한 첫날,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연구실이었지만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연구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학기에 제 한국어 강좌를 신청한 학생은 고작 3명이었죠.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강의를 준비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양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교재도 찾기 어려웠고 교수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교재와 교수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이발소 아주머니들에게 배운 살아있는 한국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는 종종 의문의 시선을 받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하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인 언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동료 교수들은 제 말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서구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 학기 조금씩 학생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2자릿수를 넘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어요. 단순히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한국어의 진정한 모습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고민하던 중 문득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한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국어 마을 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몰입하여 한국어만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이 아이디어를 동료 교수들에게 제안했을 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참가 학생이 충분할까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학과장님은 저의 열정을 믿어주셨고 소규모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장소를 물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태프를 모집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죠.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만났던 이발소 아주머니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제 아내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한국어 마을 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숲속에 위치한 캠프장을 빌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올 차례였죠.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첫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미네소타주의 아름다운 숲속에 세계 최초의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소박했어요. 몇 개의 작은 건물과 열정 넘치는 소수의 학생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훗날 한국어 교육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숲속의 호수의 핵심 철학은 단순했어요. 입소하는 순간부터 퇴소할 때까지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사용은 금지되었죠.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완전 몰입 환경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식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식사 관련 어휘를 익혔어요. 태권도 수업에서는 신체 부위와 동작 관련 표현을, 전통 놀이를 통해서는 숫자와 게임 관련 용어를 배웠죠. 모든 활동이 살아있는 한국어 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장기자랑과 연극 활동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무대에 서서 한국어로 대사를 외치는 순간 그들의 눈빛에서 언어를 정복하는 희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참가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대기자 명단이 생겨날 정도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숲속의 호수에 가봐야 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입소문의 힘은 놀라웠어요. 시설을 확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어요. 초기에는 한국계 학생들이 줄을 이뤘지만 점차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매료된 학생들,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어졌죠. 숲속의 호수는 단순한 어학 프로그램을 넘어 종합적인 한국학 체험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음식, 음악, 미술, 역사, 문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워크숍이 개설되었어요. 학생들은 김치 담그기부터 사물놀이, 한국 현대사 토론까지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되었어요. 숲속의 호수를 거쳐간 학생 수는 2,500명을 넘었고 현재는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가 학생의 60% 이상이 비한국계라는 사실이죠. 한국어가 더 이상 소수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졸업생들의 행보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학 연구자가 되거나 한국어 교사가 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들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감사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을 이루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곤 했죠. 숲속의 호수는 이제 전 세계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완전 몰입형 언어 교육의 성공 사례로 학술 논문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 처음 이 프로그램을 구상했을 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UBC 연구실 창밖으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40년 전 한국어를 처음 접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UBC 한국어과 학생 수는 매년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러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단 3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랍계 등 정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배출한 한국어 박사들의 행보도 자랑스럽습니다. 총 6명의 박사를 배출했는데 1호 제자는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한국어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한국어학 교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구학계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때 비주류 언어로 취급받던 한국어가 이제는 핵심 언어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12시간 이상을 한국어 연구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매료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할 때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그 설렘이 되살아납니다. 한국어는 제게 평생의 연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자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본 한 장의 한글 편지에서 시작되었다니. 가끔은 그 시절 이발소 아주머니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은 제가 진정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신 첫 번째 스승이셨어요.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이발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거리에 서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전했죠. 제 아내는 여전히 가장 엄격한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할 때면 지금도 저의 발음과 표현을 교정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죠. 그녀의 이 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완벽한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하여 한국과 서양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것이라는 제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1,3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수백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제 남은 꿈은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오늘도 연구실에서 새로운 한국어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글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제 인생의 여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